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함께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어서 그와 함께 다양한 종족이 분화되어 온 땅에 퍼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 이야기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바벨의 이야기 앞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과 바벨 이야기는 11장 이하의 말씀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두 족보는 하나로 이어지면서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그 다양한 종족들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11장 그 바벨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는 노아의 계보가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수렴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족보 사이에 놓여 있어서 한편으로는 온 인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의 이야기를 열어주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가 가지는 그 연결의 기능을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인류를 창조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인류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 네피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피림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야기의 주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연결점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그의 이야기는 그의 가족들이 이동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화면으로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지도를 혹시 좀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시면, 그 전장입니다. 네, 보여주시면 저기 제 오른편으로 나온 이 우르라고 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이 우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하란 위쪽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하란으로 이동했던 그 가족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여정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는 우르를 떠나 상류에 있는 하란을 거쳐서 다시 지중해 연안으로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V자 모양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지도를 보면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동했으면 그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으로 정리해서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길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로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보이시죠? 이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사이길은 사막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직선도로로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예상 경로의 위쪽을 보시면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점선이 있고 이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강을 따라 이동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이동했다면,
두 번째 점선은 티브리스 강을 따라서 이제 하란으로 이동했던 그 경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물을 얻으면서 물을 먹으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길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와 가나안 사이에 놓여 있는 큰 아라비아 사막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 없었기에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은 소위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그 곳을 지나치면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지도를 보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도대체 뭐가 이게 초승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초승달이 위에는 좀 두껍고 밑은 얇아지는 어떤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보고서 그래 내가 그나마 믿어주자 이런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러니까 우르, 그 엄청나게 그 큰 도시에서 그나마 조금 작아지는 하란으로 이동했고, 그 하란에서 조금 더 작아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는 그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땅은 사실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우리는 그냥 가나안 이렇게 편하게 부르지만 사실상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레반트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지금 요르단 인근에 있는 땅까지를 사실 레반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포함한 지형을 이 레반트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이것을 가나안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지역, 이 레반트의 지역은 사실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속해 있는 지역이자 그 지역에서 따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끝나지 않고 요즘에는 이집트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W자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연결해서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다 이렇게 연결해서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아주 주요한 거점이 되고 중요한 중심이 되는 어떤 나라, 어떠한 그 지대는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 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레반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사이에 끼어 있는 지대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도를 보시는 대로 이집트를 포함한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구약 신약에 나오는 지역은 이 지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은 이집트, 이 두 제국이 늘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그래서 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생각하면 수메르도 일어나고 바벨론도 나타나고 아수르도 나타나고 이러한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나일강 이남에서는 이집트 제국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제국 사이에 레반트가 끼워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던 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바벨이란 도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제국, 첫 번째 제국인 이 메소포타미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같은 제국이면서도요,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늘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번성하여서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를 구성하는 두 개의 강이 있다 그랬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이 강이 안타까운 점은 불규칙하게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시대 때로 큰 규모로 범람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일들도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미처 인간의 힘으로는 당시의 과학기술이나 건설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아주 풍부한 농사를 짓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멸망해버리는 그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누구 탓을 하죠? 임금님 탓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신이 노해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맞아, 왕이 정치를 못 벌여서 저렇게 신들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란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자꾸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서 또 싸우고 나서 그 싸운 대상이 또 멸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또 나오고 그 나라가 멸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나오고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지속해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은 항상 스타일이 어땠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어디에 눈독을 들일까요? 바로 레반트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레반트를 점령하고 나면 어디에 눈독을 들일까요? 이집트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를 건너가기 위한 거점으로 레반트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 그들은 정복전쟁을 벌이는 호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기술이나 무기도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집트는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아주 주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수가 가능했습니다. 나일강의 이 삼각주에서 이 비옥한 땅에 늘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인명과 재산이 큰 손실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왕이 잘해서 이렇게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라가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이집트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죠. 나라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왕조가 그냥 매당조, 구왕국, 신왕국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하고 떠오르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바벨론도 떠오르고 스메르도 떠오르고 아시리아도 떠오르고 메데, 페르시아 여러 나라들이 떠오르는 반면에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게는 항상 무슨 신경을 썼느냐? 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항상 북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전쟁의 제국인 메소포타미아의 그 제국들이 항상 통일하고 나면 자신들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늘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 이집트의 전략은 어떠했을까요? 이집트는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전쟁이 우리 땅에 오기 전에 레반트에서 싸우는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늘 이 가나안 땅, 레반트를 자신의 어떤 세력권 아래 두고 거기를 대리전쟁터 삼아서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내려오면 거기서 방어를 하고 거기서 싸움을 벌이는, 그리고 지더라도 거기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끝내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레반트, 이 가나안 땅은 늘 강대국의 대리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강대국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에는 헬라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고 그 제국도 여지없이 똑같이 이 제국을 유럽을 통일하고 나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그럼 레반트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하는 이 일들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국들이 동쪽의 영역을 확장할 때도 레반트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늘 레반트는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는 그곳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그 불안정한 정세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근데 본인들의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리 전쟁터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 바로 이 레반트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뒤로 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최첨단의 초고대 도시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우르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나마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그 끝부분에 있는 그런 거대 도시로 이사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땅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게 가나안 땅, 방금 제가 설명드린 레반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너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시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명령이 바로 그 레반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나 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어딘지를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 우르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하란으로 온 사람입니다. 개역개정판에 우리가 읽어본 성경 말씀에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나오는데, 이 갈대아는 원래 바벨론 남부 지역의 한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바벨론이 제국의 중심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갈대아라고도 부르기도 한 데서 유래했던 그 용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중심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국의 변두리인 하란으로 몰고 가시더니 이제 제국의 변두리도 아닌 레반트로 지금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국들의 대리전쟁터인 레반트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인가요? 아멘이시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아무런 배경 없이 딱 띄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에도 걸어 놓으시고 가게에도 걸어놓고 이런 어떤 것들 많이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이 오히려 이 말씀의 뜻은 오히려 이 창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떨쳐버리게 하겠다, 크게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낭만적인 말씀인데 오늘의 배경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너 저기 전쟁터로 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가면 큰 도시,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복의 통로, 모든 민족을 따르는 열국의 아버지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명을 들으니 어떻죠?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레반트라는 배경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산악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가 세워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여러 개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분산돼서 존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반트라는 나라는 양대 제국의 먹잇감이 돼서 끊임없는 제국의 그 침략에 시달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큰 물고기가 놀려면 큰 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길 원했다면 그를 애시당초 레반트로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눌러 앉아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시험해보고 싶으셨으면 그래 하란까지 가고 그 다음에 레반트로 내려갔다가 그래 이집트까지 내려가 버려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크게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라 라고 하면 더 일리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어중간한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내가 지시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인 어떠한 그 계산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보내시면서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바벨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이란 도시가 왜 아브라함 이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요, 샬롬입니까? 혼돈입니까? 혼돈이겠죠? 네, 우리 지지난주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다 이렇게 기억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네, 혼돈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에서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 갈라져 나갔습니다.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 갈라져 나갔다는 말은 이 족보의 이름들이 어떠한 범주를 따라서 이 부족이 형성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종족이 각기 제각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지역에 머물러서 그 부족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민족이 자기 영토에 머물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반면에 11장의 바벨은 어떻습니까? 각 종족의 언어가 제한되고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제국의 언어가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어 가는 가운데 관습과 제도가 하나로 통일되고 모든 종족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의 내용과 11장의 바벨의 사건, 어느 쪽이 우리에게 샬롬일까요? 창세기 11장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11장의 모습은 샬롬이 아닌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 좀 더 리얼하게 설명드리면 약육강식의 질서라는 것이죠. 질서는 어떤 뜻이냐?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질서를 뜻하는 영어는 바로 오더입니다. 오더는 뭐죠? 순서를 받는 걸 오더한자 그러죠. 이 오더라는 말과 질서라는 한자도 똑같은 뜻입니다. 차례 질자에 차례 서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실은 혼돈으로부터 창조인데 혼돈으로부터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샬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샬롬을 질서로 바꾸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질서를 샬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앞에 서고 다른 사람을 내 뒤에 세웁니다. 누군가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러한 욕망이 집약된 곳이 바로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모여진 그림이 바벨이라는 도시라는 거죠. 제국은요, 평화를 내세웁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의 치세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강성한 로마 제국 앞에 감히 아무도 대항하지 못한 그래서 세상이 지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그 상태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질서일 뿐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질서는 정치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국제 정치에 나타나면 바로 제국의 질서라고 표현될 수 있고, 경제 영역에 나타나면 초국적 기업인 재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면 메가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요,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극에 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 친히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땅의 샬롬을, 질서로 포장된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고자 오늘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혼돈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데 말씀의 내용들을 계속 적용해 봤습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모든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제국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흩으시고 우리와 함께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 어떻게 이끄실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순종하면서 가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요, 가끔은 나도 생각할 수 없는 레반트로 우리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약속 있는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이 레반트든 그곳이 메소포타미아든 그곳이 이집트든 우리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을 창조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의 맥락에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근거, 그리고 순종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샬롬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를 기억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